도시의 서쪽 가장자리. 버려진 건물들과 낡은 공장들이 즐비한 곳. 그곳은 한때 번성했던 산업의 흔적을 간직한 채 이제는 시간과 망각 속에 잠겨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었다. 그 쓸쓸한 풍경 속을 한 마리의 shepherd견이 그림자처럼 떠돌고 있었다. 녀석의 이름은 카이저. 한때는 대한민국 경찰견 부대의 자랑이자 영웅이었던 K9 shepherd였다. 녀석의 털은 더러운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은 오랜 굶주림과 고통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날카롭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고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카이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몇 달 전, 녀석은 파트너인 박 형사와 함께 마약 조직 소탕 작전에 투입되었다. 위험천만한 임무였다. 밤하늘을 가르는 총성 속에서 박 형사는 카이저를 보호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카이저는 박 형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임무 실패의 책임을 뒤집었었다. 경찰은 카이저를 임무 수행 불능으로 낙인 찍었고 녀석은 불명예스럽게 은퇴하여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렸다. 한순간에 영웅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전락한 카이저의 삶은 매일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배는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며칠째 제대로 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카이저의 몸은 기진맥진해 있었다. 녀석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었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코를 킁킁거렸다. 그때 한 식당의 뒷문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카이저의 눈빛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식당 뒷문으로 다가갔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식당 주인이 서 있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쏟아붓고 있었다. 카이저는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녀석의 눈빛은 애원하듯 주인을 바라봤다. 배고픔에 지쳐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카이저는 한 조각의 음식이라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녀석은 낮게 낑낑거렸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한때 경찰견으로서 위엄을 뽐내던 녀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처량하고 배고픈 유기견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카이저에게 냉담했다. 그는 카이저를 힐끗 보더니 낡은 빗자루를 휘둘렀다. 이런 더러운 개 같으니라고 당장 꺼져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지 마. 주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행동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카이저는 주인의 행동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녀석의 앙상한 몸은 주인의 냉대에 더욱 움츠러들었다. 카이저는 주인의 발밑에 떨어진 음식물 찌꺼기라도 주워 먹으려 했지만 주인이 다시 빗자루를 휘두르자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다. 카이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세상은 녀석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한때 영웅으로 칭송받던 녀석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카이저가 힘없이 발걸음을 옮길 때 녀석의 시야에 한 어린아이가 들어왔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서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카이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눈빛은 측은함으로 가득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더니 카이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카이저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아이는 카이저에게 빵을 내밀었다. 먹멍가, 배고프지 이거 먹어.
아이의 목소리는 순수했고 아이의 눈빛은 따뜻했다. 카이저는 아이의 손에 들린 빵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의 온정이었다. 카이저는 빵을 먹을까 말까 망설였다. 녀석은 인간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고 끌었다. 이런 더러운 개에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돼. 얼른 가자. 엄마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가득했다. 아이는 카이저에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눈괴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카이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녀석은 다시 한번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카이저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녀석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도시는 차가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카이저는 낡은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을 올려다봤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인간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녀석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때 카이저의 눈앞에 박 형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박 형사는 항상 카이저에게 너는 나의 최고의 파트너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카이저는 박 형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녀석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카이저는 죽어가는 박 형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다. 박 형사는 카이저에게 카이저, 이것을 지켜줘 라고 말하며 작은 목걸이 하나를 건넸다. 목걸이에는 낡은 USB가 달려 있었다. 박 형사는 카이저에게 USB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다. 카이저는 박 형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USB를 숨겼다. 하지만 임무 실패에 충격과 버림받았다는 슬픔에 USB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카이저는 목걸이를 확인했다. 목걸이는 녀석의 목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하지만 USB는 사라지고 없었다. 카이저는 경악했다. 언제 사라진 것일까? 녀석은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에서 USB가 떨어져 나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카이저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박 형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녀석의 마음을 짓눌렀다. 류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시각, 한 여인이 우연히 카이저가 앉아있던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연, 한때 총망받는 수의사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과거 경찰견 훈련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카이저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다. 소연은 카이저를 알아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카이저, 네가 왜 여기에? 소연은 카이저의 앙상한 몸과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카이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카이저는 소연의 존재를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들었다. 소연은 카이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녀석의 털은 거칠었고 몸은 차가웠다. 소연은 카이저에게 따뜻한 한 손길을 건넸다. 카이저는 소연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소연은 카이저에게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카이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카이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소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카이저는 소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소연은 카이저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몸은 차가웠지만 소연의 품에서 점차 온기를 되찾는 듯 했다. 소연은 카이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카이저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였다. 수의사는 카이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처치를 시작했다. 소연은 카이저의 치료를 돕는 동안 과거 카이저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카이저는 훈련소에서 가장 영리하고 충성심 강한 개였다. 소연은 카이저와 함께 훈련하고 놀아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카이저는 며칠간의 치료 끝에 점차 기력을 회복했다. 소연은 카이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카이저는 소연의 집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에는 여전히 박 형사를 잃은 슬픔과 USB를 잃어버렸다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소연은 카이저의 눈빛에서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소연은 카이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USB가 달려 있었을 만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소연은 카이저가 목걸이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USB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연은 카이저와 박 형사의 마지막 임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형사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종결시켰고 더 이상 조사할 의사가 없었다. 소연은 카이저의 눈빛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읽었다. 카이저는 박 형사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녀석이 잃어버린 USB 안에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소연은 카이저를 돕기 위해 박 형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이저가 박 형사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음모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카이저의 눈빛은 결의의 찬 빛을 잃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여정은 진실을 향한 위험천만한 싸움으로 변모할 것이었다. 카이저를 집으로 데려온 후 소연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녀석이 앙상했던 몸은 점차 살이 붙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생기를 잃었던 눈빛은 다시 날카롭고 총명하게 빛났다. 소연은 카이저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했지만 녀석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카이저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잠결에 박 형사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소연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소연은 카이저의 아픔을 보듬어 주려 애썼지만 녀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카이저는 회복될수록 박 형사의 마지막 임무와 관련된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정 물건 앞에서 으르렁거리거나 허공을 향해 짖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이다. 한 번은 소연이 거실에서 낡은 신문지를 보고 있는데 카이저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신문지를 물어뜯으려 했다. 신문지에는 몇 달 전 박 형사 순직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카이저의 반응은 박 형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소연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소연은 카이저의 행동에서 박 형사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 형사의 마지막 임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을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은 박 형사의 죽음을 임무 중 순직으로 공식 종결했으며 더 이상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당시 박 형사의 상관이었던 최 반장은 소연의 질문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최 반장의 차가운 태도는 소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소연은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형사가 죽기 전 카이저에게 맡겼던 USB의 행방을 찾기로 결심했다. 카이저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는 비어 있었다. USB가 분명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연은 카이저와 함께 박 형사가 순직했던 사건 현장, 즉 폐공장 주변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폐공장은
여전히 싸늘하고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소연은 카이저와 함께 조심스럽게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어둡고 텅 빈 공장 안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소연은 박 형사의 마지막 순간이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다. 카이저는 공장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카이저가 멈춰선 곳은 공장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폐기물 더미였다. 카이저는 폐기물 더미를 킁킁거리더니 이내 더미 속으로 코를 파묻었다. 소연은 카이저의 행동에 주목했다. 카이저는 낡은 천조각을 물고 나왔다. 천조각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소연은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천조각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박 형사가 카이저에게 맡겼던 그 USB였다. 소연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암호로 잠겨있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소연은 암호를 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카이저가 낑낑거리며 소연의 손을 핥았다. 카이저의 눈빛은 마치 박 형사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박 형사의 생일이 암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소연은 박 형사의 생일인 0815를 입력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암호가 풀렸다. 동영상 파일이 열리자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서 촬영된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은 박 형사가 순직했던 날 밤 그가 홀로 추적하던 마약 조직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고 박 형사는 그들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그때 영상이 흔들리며 박 형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화면은 깨지듯 멈췄다. 이 영상은 박 형사가 순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 형사가 살해당했다니. 그녀는 화면 속 흐릿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의 손목에 있는 특이한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다. 문신은 뱀 모양의 문신이었다. 소연은 그 문신이 과거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국제범죄 조직 검은 뱀의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교문 뱀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조직이며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관련된 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소연은 박 형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카이저만이 알고 있었다. 소연은 카이저를 꽉 끌어안았다. 카이저는 소연의 품에서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카이저의 눈빛은 마치 내가 다 지켜봤어. 저들이 박 형사를 죽였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연은 카이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박 형사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게. 그리고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소연은 박 형사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박 형사의 죽음과 카이저의 희생은 소연에게 강한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범인들을 찾아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연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USB 영상을 들고 언론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검은 뱀 조직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소연에게 위험한 일에 엮이지 말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소연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때 소연에게 뜻밖의 인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김상호 탐정이었다. 김상호는 과거 박 형사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베테랑 사립 탐정이었다. 그는 박 형사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몰래 박 형사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김상호는 소연이 언론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왔다. 김상호는 소연이 제시한 USB 영상과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검은뱀 조직의 잔인함과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알고 있었기에 소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박 형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김상호를 움직였다. 그는 소연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호의 합류는 소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3명의 동맹군이 된 셈이었다. 김상호는 자신의 탐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검은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USB 영상 속 뱀 문신을 한 남자의 정체를 파헤치려 노력했다. 뱀 문신을 한 남자는 검은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의 이름은 정태식이었다. 정태식은 겉으로는 촉망받는 기업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검은뱀 조직의 실세였다. 소연과 김상호 그리고 카이저는 정태식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정태식이 검은뱀 조직의 아지트로 사용하는 건물을 알아냈다. 아지트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 건물이었다. 그들은 아지트를 잠입하여 정태식의 범죄 행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계획했다. 카이저는 소연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녀석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박 형사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녀석은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연과 김상호는 카이저와 함께 정태식의 아지트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창고 건물은 스산한 기운을 풍겼다.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골목에 숨겨진 그곳은 밖에서는 평범한 폐창고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거대한 범죄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소연의 심장은 불안감에 쿵쾅거렸지만 박 형사의 억울한 죽음과 카이저의 아픔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애써 눌렀다. 카이저는 소연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녀석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김상호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한 움직임으로 창고 주변을 살폈다. 그는 낡은 벽돌 틈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전선을 잘라냈다. 이어서 창고에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능숙하게 자물쇠를 해제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어둡고 텅 빈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습하고 음산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폐기물과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굳은 핏자국처럼 보이는 얼룩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카이저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는 듯 날카로웠다. 소연은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마약 포대들이었다. 검은뱀 조직이 이곳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카이저는 마약 포대들 사이를 지나 창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녀석이 멈춰선 곳은 낡은 선반 뒤에 숨겨진 철문이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카이저는 철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상호는 철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군. 김상호는 다시 한번 능숙하게 철문의 자물쇠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겨 나왔다. 그곳은 비밀 실험실이었다. 실험실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와 도표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주사기와 약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인체 모형이 놓여 있었다. 소연의 심장은 불안감에 쿵쾅거렸다. 이곳에서 정태식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였던 것일까? 카이저는 실험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특정 유리병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유리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액체 속에는 뱀 모양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아른거렸다. 소연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때 카이저가 유리병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경고하는 듯했다. 소연은 유리병을 내려놓고 카이저를 진정시켰다. 류의 행동은 이 액체가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김상호는 실험실 컴퓨터를 켰다. 컴퓨터 안에는 암호로 잠겨있는 파일들이 가득했다. 김상호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그때 소연의 눈에 실험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액자가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정태식과 박 형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정태식은 박 형사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소연은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정태식이 박 형사와 아는 사이였다니. 그때 컴퓨터에서 암호 해독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파일 안에는 정태식이 진행했던 비밀 실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태식은 검은 뱀 조직의 수장이자 동시에 불사의 삶을 꿈꾸는 미치광이 과학자였다. 그는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의 피를 이용하여 불사의 약을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 형사는 정태식의 비밀 실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막으려다가 정태식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파일의 마지막에는 정태식이 박 형사를 살해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있었다. 영상 속 강민주는 박 형사를 비열하게 웃으며 살해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카이저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결국 정태식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소연은 영상을 보며 오열했다. 박 형사의 억울한 죽음과 정태식의 잔인한 만행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카이저가 갑자기 실험실 문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정태식의 부하들이 돌아온 것이었다. 소연과 김상호는 긴장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갇혀있는 실험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출해야 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김상호는 문을 열기 위해 애썼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때 카이저가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은 자신의 몸을 던져 문을 부수려 했다. 카이저의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뿜어져 나왔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아이들을 구해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카이저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문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검은 뱀 조직원들이 실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정태식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소연과 김상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카이저는 소연과 김상호를 보호하며 그들에게 맞섰다. 류의 앙상한 몸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함이 뿜어져 나왔다. 녀석은 한때 K9 경찰견으로서 갈고 닦았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류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소연과 김상호가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김상호는 아이들이 갇혀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밖으로 꺼내주었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김상호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소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류를 바라봤다. 류는 여전히 검은 뱀 조직원들과 싸우고 있었다. 녀석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류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김상호가 몰래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검은 뱀 조직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여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검은 뱀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싸우다가 결국 쓰러졌다. 소연은 류에게 달려가 녀석을 품에 안았다. 류의 몸은 차가웠고 그의 작은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소연은 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카이저, 괜찮아. 넌 괜찮을 거야. 류는 소연의 손을 핥으며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박 형사님을 지키지 못했지만 너와 아이들을 지켰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연은 류의 마지막 눈빛을 보며 오열했다. 류는 박 형사의 복수를 이루고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병원으로 옮겨진 류는 심각한 상처로 인해 위독한 상태였다. 수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류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소연은 류의 곁을 지키며 밤낮없이 녀석을 간호했다. 그녀는 류의 손을 잡고 언니의 USB에 담긴 영상과 박 형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류는 소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위로했다. 김상호는 정태식을 비롯한 검은 뱀 조직원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과 협력했다. 그들은 정태식의 실험실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토대로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밝혀냈다. 정태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박 형사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그의 잔인한 범죄는 세상에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정태식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카이저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버림받은 케인지안 경찰견, 자신을 희생하여 아이들을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카이저는 다시 한번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카이저가 영웅이기 이전에 자신과 박 형사의 연결고리이자 진정한 친구였다. 소연은 류의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소연의 손에 들려있던 류의 목걸이가 빛을 발했다. 목걸이에는 류의 털이 몇 가닥 묻어 있었는데 털 사이에서 작은 문양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문양은 뱀 문신과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이 문양이 검은 뱀 조직의 비밀을 밝힐 마지막 단서라고 생각했다. 류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단서를 남겨주었던 것이다. 소연은 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검은 뱀 조직의 배후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카이저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동안 소연은 정태식의 실험실에서 발견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검은 뱀 조직의 배후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류의 목걸이에서 희미하게 나타났던 뱀 문양은 검은 뱀 조직의 또 다른 상징이었고
이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상호는 자신의 탐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뱀 문양의 표식을 가진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상호는 며칠 밤낮을 추적한 끝에 뱀 문양의 표식을 가진 인물이 한재호라는 것을 알아냈다. 한재호는 겉으로는 유명한 자선사업가이자 기업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검은 뱀 조직의 진정한 흑막이자 수장이었다. 그는 정태식을 비롯한 모든 범죄의 배후에 있었으며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불사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재호는 수백 년 전부터 살아온 존재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소연은 한재호의 실체를 알게 되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재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이중적인 삶은 상상을 초월했다. 소연은 한재호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한재호는 너무나 강력한 존재였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권력과 부가 있었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카이저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소연의 헌신적인 간호와 류의 강한 생명력 덕분이었다. 카이저는 상처가 아물자마자 소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차례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소연은 카이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류는 여전히 박 형사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소연을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한 듯 했다. 소연은 한재호의 범죄 행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계획했다. 그녀는 김상호와 함께 한재호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모았다. 박 형사가 남긴 USB 영상, 정태식의 자백, 그리고 검은뱀 조직의 비밀 실험실에서 발견된 증거물들. 이 모든 증거들은 한재호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한재호는 소연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는 소연의 기자회견이 단순한 루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소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재호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연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재호 씨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아시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검은 뱀 조직의 수장이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박 형사님을 살해한 잔인한 살인자입니다. 소연의 폭로의 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다. 한재호는 소연의 폭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소연을 비난했다. 이 여자가 감히 날 모함하는군 증거라도 있나. 한재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소연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한재호가 검은뱀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실험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선명했고 한재호의 잔인한 모습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한재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한재호는 영상이 공개되자 당황하여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카이저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류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고 그의 송곳니는 번뜩였다. 류는 한재호를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류는 박 형사의 복수와 아이들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 한재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재호는 류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김상우와 경찰들이 한재호를 제압했다. 경찰이 들이닥쳐 한재호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한재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모든 죄는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소연은 류를 꽉 끌어안았다. 류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작은 숨소리는 소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박 형사의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감동을 선사했다. 한재호의 추악한 범죄와 검은뱀 조직의 실체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회는 큰 파장을 겪었다. 하지만 동시에 소연과 카이저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버림받은 K9 경찰견과 용감한 수의사, 거대 범죄 조직의 흑막을 밝혀내다 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카이저는 다시 한번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소연은 박 형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아이들을 구출한 것에 만족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한재호가 자신의 범죄를 위해 사용했던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의 힘과 그들을 불사의 삶으로 이끌었던 고대 비법에 대한 의문이었다. 소연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힘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카이저는 소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류는 소연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듯했다. 그때 소연은 류의 목걸이에 박 형사가 남긴 희미한 뱀 문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뱀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이 문양이 검은 뱀 조직의 비밀과 관련된 마지막 단서라고 생각했다. 류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단서를 남겨주었던 것이다. 소연은 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검은 뱀 조직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소연은 김상우와 함께 한재호의 범죄를 다시 한번 재검토했다. 그들은 한재호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은신처를 찾아냈다. 은신처는 도시 외곽의 낡은 저택이었다. 저택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재호의 사악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소연과 김상호는 저택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지하 서재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지하 서재는 낡은 책들과 고대 유물들로 가득했다. 서재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양피지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양피지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쓰여 있었다. 소연은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때 양피지 뒷면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 속에서 뱀 문양이 나타났다. 류의 목걸이에 있던 뱀 문양과 똑같은 문양이었다. 소연은 양피지 속에 검은 뱀 조직의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양피지를 들고 유나를 찾아갔다. 유나는 고대 문헌 전문가였기에 양피지의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나는 양피지를 보고 놀랐다. 이것은 뱀의 예언서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예언서지. 유나는 뱀의 예언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뱀의 예언서는 어둠의 지배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월광의 혈통을 이용하려 했던 계획과 그들의 마지막 숙명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다.
예언서에는 어둠의 지배자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으며 언젠가 다시 깨어나 세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예언의 마지막에는 진정한 빛이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 빛은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가 하나 될 때 나타날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소연은 예언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어둠의 지배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니. 그리고 자신과 류가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빛이라니. 소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감이 피어올랐다. 뱀의 예언서를 통해 어둠의 지배자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며 언젠가 다시 깨어나 세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소연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류는 소연의 곁에 앉아 그녀의 불안감을 감지하는 듯 낮게 낑낑거렸다. 박 형사의 죽음과 아이들의 고통은 이미 충분한 슬픔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정한 빛이 되어 어둠의 지배자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소연은 예언서의 내용을 김상호와 윤에게 설명해 주었다. 김상호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소연의 진지한 눈빛과 류의 비범한 행동을 보며 점차 예언의 진실을 받아들였다. 윤아는 이미 고대 문헌을 통해 어둠의 지배자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소연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뱀의 예언서가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의 운명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어둠의 지배자의 잔영이 세상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뱀의 예언서에는 어둠의 지배자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탐하며 잠들어 있다고 쓰여 있었다. 김상호는 이 문구를 토대로 한재호의 과거 행적과 검은 뱀 조직의 주요 거점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윤아는 고대 문헌에서 어둠의 지배자가 과거 어떤 방식으로 월광의 혈통의 힘을 흡수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 그때 소연은 류의 눈빛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읽었다. 류는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고 녀석의 눈빛은 찾아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류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오래된 병원 중 하나였다. 병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류는 병원 지하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김상호는 병원 지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놀랍게도 병원 지하에는 과거 비밀리에 운영되던 의료연구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소는 수십 년 전 폐쇄되었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아무도 그곳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김상호는 이 연구소가 검은 뱀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소연과 류와 함께 지하 연구소로 잠입했다. 지하 연구소는 어둡고 음침했다. 낡은 의료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강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류는 연구소 안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연구소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유리관이 놓여있는 실험실이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뱀 모양의 물체가 떠다니고 있었다. 소연은 유리관 안의 물체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이성훈이 소멸하고 남은 어둠의 지배자의 영혼 조각이었다. 뱀의 예언서에 따르면 어둠의 지배자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유리관 안의 뱀 모양 물체는 그중 하나였다. 이성훈은 자신의 영혼 조각을 이 연구소에 숨겨두고
다시 부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연구소 안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어둠의 지배자의 잔영들이 그들의 침입을 감지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나타나 소연과 김상호, 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어둠의 지배자의 영혼 조각을 보호하려 했다. 류는 소연과 김상호를 보호하며 잔영들에게 맹렬하게 맞섰다. 녀석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고 녀석의 송곳니는 번뜩였다. 류는 어둠의 지배자의 잔영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잔영들은 실체가 없는 존재였기에 류의 공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류는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힘으로 잔영들을 물리쳤다. 류의 몸에서는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고 빛은 잔영들을 소멸시켰다. 류는 어둠의 수호자로서 완전히 각성한 상태였다. 그때 유리관 안의 뱀 모양 물체가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빛은 류를 향해 뻗어나왔고 류는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다. 소연은 류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절규했다. 어둠의 지배자의 영혼 조각이 류의 생명력을 흡수하려 하고 있었다. 소연은 류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관을 부수려 했지만 유리관은 상상 이상으로 단단했다.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 뱀의 예언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진정한 빛이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 빛은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가 하나 될 때 나타날 것이다. 소연은 새벽이에 월광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상호에게 새벽이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김상호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벽이를 데려오기 위해 연구소를 나섰다. 소연은 류의 곁을 지키며 어둠의 지배자의 영혼 조각에 맞섰다. 류는 영혼 조각의 힘에 점차 지쳐갔지만 소연의 눈빛에서 힘을 얻는 듯했다. 류는 소연의 손을 핥으며 그녀를 격려했다. 소연은 류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상호가 새벽이를 품에 안고 연구소로 돌아왔다. 새벽이는 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새벽이의 눈동자는 푸른 빛을 발했고 그녀의 작은 손에서 월광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소연은 새벽이의 손을 잡고 유리관을 향해 월광의 기운을 방출했다. 새벽이의 월광의 기운은 유리관 안에 영혼 조각을 향해 뻗어 나갔다. 영혼 조각은 새벽이의 순수한 기운에 고통스러워하는 듯 움찔거렸다. 류는 새벽이의 기운과 하나 되어 영혼 조각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했다. 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새벽이의 월광의 기운이 합쳐지자 영혼 조각은 점차 빛 속으로 소멸하기 시작했다. 어둠의 지배자의 잔영은 진정한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영혼 조각이 완전히 소멸하자 유리관은 산산조각이 났다. 류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소연은 류에게 달려가 녀석을 품에 안았다. 류의 몸은 차가웠고 그의 작은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새벽이는 류를 보며 오열했다. 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이다. 그때 류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류의 몸을 감쌌고 류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류는 눈을 떴고 소연의 얼굴을 핥았다. 류는 진정한 빛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류는 더 이상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어둠의 수호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소연은 류를 꽉 끌어안았다. 류의 따뜻한 천은 소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어둠의 지배자의 모든 영혼 조각이 소멸되면서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소연은 류와 새벽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 형사의 복수를 이루고 세상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굶주림과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던 류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어둠의 수호자로 거듭났다. 버려진 아기 새벽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밝히는 월광의 혈통이 되었다. 그리고 이소연은 아픔과 상실을 넘어선 더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빛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되었다. 어둠의 지배자의 모든 영혼 조각이 소멸된 후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맞이했다. 더 이상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노리는 위험도 검은 뱀 조직의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새벽이는 지우의 헌신적인 사랑과 류의 끊임없는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녀의 월광의 기운은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었다. 류는 지우와 새벽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들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소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박 형사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졌지만 그와의 추억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어둠의 지배자는 소멸했지만 그가 남긴 세상의 어둠, 즉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여전히 존재했다. 소연은 박 형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월광의 혈통의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연은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설립하고 그들에게 세상의 어둠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은 지우를 빛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류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주었다. 류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가르쳤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류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 박 형사는 자신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의 개혁에 앞장섰다. 그는 검은뱀 조직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경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의 노력은 많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윤하는 뱀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고대 문헌들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능력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연구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월광의 혈통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월이 흘러 새벽이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지우의 언니를 쏙 빼닮은 외모와 월광의 혈통이 가진 강렬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새벽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동물들을 보살피며 세상에 따뜻한 빛을 전파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의 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했다. 류의 눈빛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그 안에는 새벽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새벽이는 류와 함께 달의 샘을 찾아 아라한 숲으로 향했다. 달의 샘은 새벽이에게는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새벽이는 달의 샘에서 명상에 잠겼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지켰다. 그때 새벽이의 눈에 달의 샘 주변에 있는
낡은 비석에 희미하게 빛나는 글귀가 들어왔다. 글귀는 고대 문자로 쓰여 있었지만 새벽이는 월광의 혈통의 힘으로 그 글귀를 읽을 수 있었다. 글귀에는 어둠의 지배자는 완전히 소멸했지만 그의 악한 의지가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어둠을 통해 다시금 세상을 타락시키려 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에는 진정한 빛이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 빛은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가 하나 될 때 나타날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새벽이는 예언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어둠의 지배자의 악한 의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니. 그리고 자신과 류가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빛이라니. 새벽이는 지우에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우는 예언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벽이와 류가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지우는 천공의 후예였던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노인은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어둠의 지배자의 영혼은 소멸했지만 그의 악한 의지가 세상을 타락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이 나타나야만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은 지우와 새벽이에게 진정한 빛을 만들 수 있는 고대의 의식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의식은 달의 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월광의 혈통의 순수한 기운과 어둠의 수호자의 깊은 유대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우는 류가 자신과 새벽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이와 류, 박 형사, 유나와 함께 달의 샘으로 향했다. 달의 샘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새벽이를 샘물 앞에 세우고 의식을 시작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월광의 혈통의 순수한 기운과 어둠의 수호자의 깊은 유대감이 하나 되는 순간 달의 샘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새벽이와 류를 감쌌고 이내 그들의 몸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새벽이와 류는 어둠의 지배자의 악한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그때 빛 속에서 두 개의 형체가 나타났다. 새벽이와 류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새벽이는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류는 더욱 신비롭고 영롱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강렬한 빛을 담고 있었다. 새벽이와 류는 진정한 빛의 힘으로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던 어둠의 지배자의 악한 의지를 찾아냈다. 그들의 악한 의지는 사람들의 탐욕과 증오, 그리고 폭력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새벽이와 류는 진정한 빛의 힘으로 이 악한 의지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어둠의 지배자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지우는 새벽이와 류를 꽉 끌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지우는 박 형사의 희생과 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벽이와 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벽이는 월광의 혈통의 수호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었고 류는 그녀의 영원한 수호신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박 형사와 유나도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들의 여정을 함께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굶주림과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던 류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어둠의 수호자로 거듭났다.
버려진 아기 새벽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밝히는 월광의 혈통이 되었다. 그리고 이소연은 아픔과 상실을 넘어선 더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빛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인간과 동물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영원히 전달할 것이다. 어둠의 지배자의 모든 영혼 조각이 소멸된 후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맞이했다. 더 이상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노리는 위험도, 검은 뱀 조직의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새벽이는 지우의 헌신적인 사랑과 류의 끊임없는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녀의 월광의 기운은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되었다. 류는 지우와 새벽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들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소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박 형사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졌지만 그와의 추억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어둠의 지배자는 소멸했지만 그가 남긴 세상의 어둠, 즉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여전히 존재했다. 소연은 박 형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월광의 혈통의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연은 월광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설립하고 그들에게 세상의 어둠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은 지우를 빛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류는 그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주었다. 류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가르쳤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류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 박 형사는 그림자회 사건을 통해 경찰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경찰 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그의 노력은 많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유나는 뱀의 예언서를 바탕으로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고대 문헌들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능력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연구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월광의 혈통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임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월이 흘러 새벽이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지우의 언니를 쏙 빼닮은 외모와 월광의 혈통이 가진 강렬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새벽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동물들을 보살피며 세상의 따뜻한 빛을 전파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의 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했다. 류의 눈빛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그 안에는 새벽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새벽이는 류와 함께 달의 샘을 찾아 아라한 숲으로 향했다. 달의 샘은 새벽이에게는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새벽이는 달의 샘에서 명상에 잠겼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지켰다. 그때 새벽이의 눈에 달의 샘 주변에 있는 낡은 비석에 희미하게 빛나는 글귀가 들어왔다. 글귀는 고대 문자로 쓰여 있었지만 새벽이는 월광의 혈통의 힘으로 그 글귀를 읽을 수 있었다. 글귀에는 어둠의 지배자는 완전히 소멸했지만 그의 악한 의지가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어둠을 통해 다시금 세상을 타락시키려 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에는
진정한 빛이 어둠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 빛은 월광의 혈통과 어둠의 수호자가 하나 될 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새벽이는 예언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어둠의 지배자의 악한 의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니. 그리고 자신과 류가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빛이라니. 새벽이는 지우에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우는 예언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벽이와 류가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지우는 천공의 후예였던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노인은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어둠의 지배자의 영혼은 소멸했지만 그의 악한 의지가 세상을 타락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이 나타나야만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은 지우와 새벽이에게 진정한 빛을 만들 수 있는 고대의 의식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의식은 달의 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월광의 혈통의 순수한 기운과 어둠의 수호자의 깊은 유대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우는 류가 자신과 새벽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이와 류, 박 형사, 유나와 함께 달의 샘으로 향했다. 달의 샘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새벽이를 샘물 앞에 세우고 의식을 시작했다. 류는 새벽이의 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월광의 혈통의 순수한 기운과 어둠의 수호자의 깊은 유대감이 하나 되는 순간 달의 샘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새벽이와 류를 감쌌고 이내 그들의 몸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새벽이와 류는 어둠의 지배자의 악한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그때 빛 속에서 두 개의 형체가 나타났다. 새벽이와 류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새벽이는 더욱 강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류는 더욱 신비롭고 영롱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강렬한 빛을 담고 있었다. 새벽이와 류는 진정한 빛의 힘으로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던 어둠의 지배자의 악한 의지를 찾아냈다. 그들의 악한 의지는 사람들의 탐욕과 증오, 그리고 폭력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새벽이와 류는 진정한 빛의 힘으로 이 악한 의지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어둠의 지배자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지우는 새벽이와 류를 꽉 끌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지우는 박 형사의 희생과 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벽이와 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벽이는 월광의 혈통의 수호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었고 류는 그녀의 영원한 수호신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박 형사와 유나도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들의 여정을 함께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굶주림과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던 류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어둠의 수호자로 거듭났다. 버려진 아기 새벽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밝히는 월광의 혈통이 되었다. 그리고 이소연은 아픔과 상실을 넘어선 더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빛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인간과 동물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영원히 전달할 것이다.